먼저 직함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대통령 특보, 그러니까 특별 보좌관이고, 연세대에서도 교수도 그냥 교수가 아닌 게 명예 특임 교수예요. 먼저 저도 이제 교수니까 그냥 우리 대학 교수들은 재임 시절에 특별하게 잘못한 일이 없으면은 저절로 명예 교수가 되는 건데, 특별하게 임명된 명예 교수는 뭡니까? 대통령 특보라고 하는 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아니고, 청와대 이제 특임 교수. 특임 교수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65세 넘으면 이제 명예교수, 뭐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명예교수가 되는 건데요. 우리 연세 같은 데는 정년 퇴직하는 교수 중에 한 10%를 뽑아서 이제 명예 특임 교수 자격을 줘요. 그래서 70세까지 이제 가르치는 걸 하고, 뭐 이제 근로는 적지만 연금을 받으니까 연금하고 매치해서 이제 봉봉 정도로 해주고, 대신 이제 그걸 하는데, 어떤 교수들이 10분의 1을 어떻게 뽑느냐, 그거는 또 우리 평가 제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퇴임하기 전 5년 동안의 연구 업적이 1600점 이상이 되면 자격이 있는데, 1600점이 되려고 하면 매년 그 살과 인덱스라고 하는 SCR이라고 하는데 한 편 쓰면 400점이 돼요. 그러니까 그 국제자명 학술지 4편을 쓰면 1600점이 되고, 그러면 이제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이제 국내에서 책 같은 걸 한 권을 내면 한 보통 600점을 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해 준 건데, 제가 우연히 그때 퇴임하기 전 5년 동안이 이제 보수 정권이었고, 그때는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공부 좀 했으니만, 무슨 이상하게 된 보수 정부 때문에 덕을 받아서 명예 특임 교수가 된 거죠. 한마디로 연구 실적이 많아가지고 명예교수 중에 이제 특별히 임명된 교수가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이제 행정공원도 새로 만들긴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됐고요. 대통령 특별 보좌관 이제 공식적으로 문정인, 문재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별 보좌관. 혹시 대통령하고 친척 관계? 문시아들 본의 하니까 남편 눈치 안 하고 그런 거죠. 진짜 상황 때문에 특별히. 또 그건 아니고, 뭐 제가 사실은 행정부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제가 안보실장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정용 대사께서 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보고 이제 그 특별보좌관 제도를 마련하는데 와서 일해 주지 않겠냐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그러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뭐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대요. 아니 그러면은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대통령을 이제 보좌하는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청와대에만 뭐 수십 명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보좌관을 두고 특별 보좌관을 두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특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와대 이제 본관이 있는데, 본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진짜 보좌관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별관, 창성동 별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특별 보좌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제 옆방에 이제 임종석, 우리 한병도 특별 보좌관 밑에 옆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특별 보좌관은 별관에 있다. 보좌관은 본관에 있다. 별관이라는 말이 특별한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건물에서 특별한 업무를 보신다. 근데 특별한 업무가 뭐가 있을까요? 특별한 업무를 보는 장관도 있고, 뭐 국가안보실에도 여러 관리도 있는데, 스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일이 뭡니까? 특별히 하시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치 결정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뭐 미국 같은 데 가서 여러 인사들 만나고 하면 그런 거는 보고해서,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이제 바로 대통령께 보고할 수 있으니까 뭐 거치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이제 바로 직바로 얘기하면서 이런 사안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은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은 특히 작년 한 해는 잘 됐기 때문에, 잘 되면 특보가 별로 필요 없어요. 안 되고 그러면 특보가 이제 할 일이 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이제 재작년 2월에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쌍중단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이제 미국 기자들이 그랬거든요. 특보는 위촉직 자리로서 자연인이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요즘 하고 다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아주 특별한 분인데 곧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 열리니까 지금까지 이제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 게 김대중 정부도 2000년 6월이에요. 두 번째가 노무현 정부도 2007년 10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우리 문재인 정부 작년에 일어났습니다. 작년 4월, 5월, 9월. 다섯 번 다 참여하셨죠? 그러니까 1차, 2차는 특별 수행으로 갔고요. 4월 27일 판문점 때는 그 특별 수행원 개념이 없었고요. 저녁에 만찬 때 저 우리 정세현 장관하고 임평원 이사장이 가고 특별히 가서 만찬 참여해서 북측 사람들 좀 더 만났고요. 그다음 작년 5월에 했던 판문점 행사는 두 분만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지 않았고 평양에산 장윤골 평양에산 평양 정상회담에는 특별 수행원도 갔죠. 그러니까 사실상 작년 5월 두 정상이 저희 비공식적으로 만날 이후에 다 참석할 기회가 있었으니 저는 상당히 이제 그 운이 좋은 사람이죠.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 세 차례는 다 특별수행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도 이제 특별히 있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그렇게 성향과 유달리 2000년부터 19년까지 아마 우리 남쪽에서는 유일한 분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실무를 참여했던 사람은 이제 서훈 원장하고 조명균 장관이 이제 1, 2, 3차를 전부 다 실무로 갔었고 특별수행은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이렇게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신상은 그만 틀겠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시는 일, 통일 외교 안보 특보인데 먼저 우리나라 통일 정책, 문재인 정부 통일 정책 뭡니까?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은요, 1989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연속 현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1단계 교류협력 강화해서 평화운동 만들고, 그렇게 되면 2단계에서 중간 단계로서 남과 북의 국가연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연합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통일평화를 만들어서 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그리고 남과 북에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인 단계의 단일민족 국가로서의 통일을 이루는 게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연장선상에 있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표면적으로는 80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속 이행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두 정권에서는 이제 북한에 대한 후수통일 생각을 강했고, 문재인 정부도 김대중 노무현 이어지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태우 정부, 전두환 부사정부 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89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94년 김영삼 정부 때 영어가 몇 개 바꿨어요. 이제 진짜 고쳐지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우리 문재인 정부 쭉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우리 한국의 통일 정책은 그냥 그 3단계 통일 방안이다. 보관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통일 정책하고 대북 정책을 혼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 정책은 변동이 없는데 대북 정책은 많이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평화 우선주의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있어야 통일이 된다는 생각이 강하고요. 그 평화는 어떻게 올 수 있느냐? 경제에서 해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런 것을 그래서 남북 사이 철도 공동체를 만들고 에너지 네트워크를 만들고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남과 북 사이에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고 가는 상황, 그리고 북의 상황도 많이 변화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 단계 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2단계의 남북연합 단계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희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경제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통해서 이제 통일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 거기 경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놈 대북 제재에 걸리는 거예요. 유난무리 대북 제재에다가 뭐 미국의 독자 제재에다가 이런 것들이 걸리고 우리 자체도 오이사 조치하고 있는 데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하다 보니까 그걸 풀지 않으면 평화를 가지 못한다는 현실적 제약이 당면에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북 정책의 핵심은 평화와 경제다. 그러면 통일을 왜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 학생들도 많이 말씀하시면 젊은 사람들일수록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든지 심지어는 통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한 70년을 헤어져 살았으니까 서로 이념과 체제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왔는데 통일하면 사회에 혼란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우리 남쪽은 세계 한 12사등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구상에 한 200개 국가가 있는데 톱 한 6% 안팎에 드는 잘 사는 나라예요. 그쪽은 상당히 어렵죠. 그럼 통일되면 우리 잘 사는 사람들이 더구나 요즘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취직도 잘 안 되고 우리가 시원찮은데 통일되면 저 못 사는 사람들 때문에 세금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가 쉬운데 왜 통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건 간단하죠. 뭐 우리가 한 뿌리를 가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민족이 하나의 주권을 가진 나라에서 살면 그만큼 우리 민족적 자긍심도 생기고 우리의 존재 이유도 더 이렇게 깊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통일이 되면 무슨 좋은 게 안보 걱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경전쟁 우려 생각할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남과 북 사이에 있던 전쟁든 분쟁의 구조적 원인이 해소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 우리만 산다고 하는데 휴전선으로 다 갈라진 우리라고 하는 건 그건 해양권도 아니고 대륙권도 아니고 어중간한 지정 지경학적 속에서 상당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데, 통일이 돼서 남과 북이 틀리면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러면서 해양 대륙을 거머쥐는 정말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 반도국가로 탄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경제적 긍정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우선 시장 사이즈가 지금 우리가 5천만에서 한 8천, 9천만, 그래서 남북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 1억 인구를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엄청난 사실상 시장의 규모를 가진 것들은요. 그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남과 북이 경제 협력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 상당히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떠나서라도 사회문화적으로도 결국에 통일이 돼서 같이 산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통일을 뭐 두려워하고 뭐 반대한다라고 하는 건 통일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정부에 계시니까 그거나 특별한 곳에서 제가 이렇게 양을 통해서 강연한다고 소용이 없어요. 저도 이제 바로 그런 걸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이걸 좀 잘 설득을 해야 젊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반대라든지 무관심을 벗어날 것 같아요.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우리가 한반도라고 하지만은 반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섬이죠. 남한은 휴전으로 이제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국방력의 좀 힘을 줄여가지고 뚫고 그냥 나갈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취업기업이 늘어날 테고. 이제 통일의 목적 말씀하신 통일의 이제 과정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좀 말씀하셨죠?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통일 정책이 3단계로 되어 있다. 1단계가 화해 협력, 2단계 국가 연합, 3단계 완전한 통일. 지난주 우리 몇몇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미국의 빅터 차라는 잘 아실 거예요. 조지타운대 교수 겸 CSIS, 그러니까 전략국제연구소 한국석좌라는 분이 상원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목적은 통일이 아니고 일국 이체제, 즉 연방제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웬만한 심리 다 나왔어요.
그거 혹시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빅터차 교수가 무지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다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또 왜곡할 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일 얘기할 때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단일민족 국가의 통일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단일민족 국가는 한 민족이 하나의 주권을 가진 국가를 갖고 그리고 하나의 정부를 갖고 하나의 체제를 갖는 것을 단일민족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남과 북사의 큰 차이가 있죠. 우리는 흡수 통일을 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북한까지 다 미쳐서 한반도가 하나가 되는 걸 생각하고 북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도 나와 있지만 아직도 북은 통일전선 전략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남조선 조카 통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 조카 통일을 하든 우리가 흡수 통일인가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단일민족 국가로서의 통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김일성이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연방제 제안을 했을 거예요. 연방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갖는데 두 개의 체제와 두 개의 지방정부를 갖는 것을 연방제라고 얘기합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지방정부라고 하는데 더 많은 자율성을 주는 그게 연방제거든요. 이게 북한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표방하는 것은 아까 남북연합, 국가연합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하나의 민족의 두 개의 국가, 그 다음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체제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과 북 사이에 군사적 실력 우측을 만들고 평화운동 체제를 만들고 교류협력을 얻고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 뭐냐,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북도 결국에 우리하고 교류협력을 하고 그때 연합이 한다는 건 엄청난 국가연합의 경우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국가연합은 역사적 사례가 없고요. 경제 통합을 통한 연합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FTA 같은 것을 체결하고 두 번째가 관세 동맹이라는 걸 만들고 세 번째는 공동시장을 만들고 네 번째는 거기에서 경제 연맹을 만들고 다섯 번째는 통화동맹을 만들고 이게 유럽연합의 과정인데 이런 경제를 통한 통합의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시작할 때는 남과 북이 이질적이겠지만은 경제를 통합하고 통합을 제도하는 과정에서는 남과 북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뭘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북의 시장이 가면 북에도 결국에 시민사회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북한의 체제를 부분적으로 바꿔줄 수밖에 없겠죠. 그건 물론 이제 북의 지도자가 선택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우리의 후손들이 남과 북 대표가 만들어서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일민족 국가로 갈 거냐 분단시대로 그냥 갈 거냐 남북 국가연합을 할 것이냐 또 연방제를 할 것이냐 그때 이제 논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험적 분석을 보면 그렇습니다. 단일민족 국가의 통일은 그게 쉽게 얘기해서 뭐 흡수 통일을 하거나 무역 통일을 하거나 해서 오는 건데 그건 엄청나게 비용이 비쌉니다. 연방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북은 공산주의하고 우리는 자본주의 하는데 두 체제가 한 국가의 지붕 밑에서 살기는 어렵거든요. 중국 같은 데는 예외입니다. 홍콩은 아주 적은 일종의 성보다 광동성의 일부입니다. 중국은 큽니다. 그런 큰 국가에서는 일국 양체제라고 하는 한 국가 두 개의 체제라고 하는 홍콩 모델이 가능하지만 북한도 인구 3천만이 나라인데 현실적인 그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남북연합인데 남북연합의 경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흡수 통일을 했을 때 통일비용이 높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통일해서 가령 5년이면 5년 이내에 북한 주민의 소득을 우리 소득의 80%, 90% 올린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비용이 많이 들지만 남북연합을 할 경우는 북한의 경제 발전은 북한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옆에서 도와주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람과 문자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만 통일의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요, 제 지금 취지는 그게 아니고 빅터차가 얘기했다는 그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과거 아들 부시 때
NSC 그 국가안보회의 그 아시아 담당 국장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때는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다가 안 되는 분이죠. 그리고 한국 석좌라는 타입 직함을 가지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이제 상원에서 증언을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 이제 남한 언론은 제가 제대로 좀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제대로 했나고 내가 읽어서 BOA 그냥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영어로 그대로 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 그 goal은 not unification, 통일이 아니다. 그러나 to create, 창조하는 건데 뭐냐면 one country, two systems, 거기까지 나와 있어요. 연방제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무리 미국 네오콘들 못지않게 우리 이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반대하고 또 미국 백인들 앞잡이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연방제까지는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번역한 한국인 기자가 즉 연방제라고 해놓은 거예요. 일국 이체제는 뭐 연합도 될 수 있고 연방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 이제 국내 언론인들이 이제 받아들여서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저 기자들 많이 와 있을 텐데 기자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건지 악의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그대로 그 원문만 한 번만 체크해서 그러지 않을 텐데 연방제를 그대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를 추구한다.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이 자체도 참 무식한 말이지만은 악의적이라는 말이에요. 언론에.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좀 뭐 청와대에서나 뭐 정정보증을 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넘어가는데 그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빅터차가 얘기하는 통일을 원하지 않고 일국 양제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홍콩 모델을 원한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빅터차가 통일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터차가 생각했던 통일은 그 아들 부시 때 그리고 과거 보수 정권 9년 동안에 흡수 통일을 얘기했기 때문에 빅터차가 원하는 통일은 남한 주도 북한을 빨리 조속히 붕괴시켜서 거의 흡수 통일을 해서 그래서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만드는 것. 그게 빅터차 생각하는 통일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빅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실질적인 통일, 사실상의 통일 이 개념을 믿지도 않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이 소위 한국 석좌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통일 정책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통일이 아니고 일국이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저 통일 과정이 공식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처음에 노태우 정부에서 만들어지고 김영삼 정부 때 고쳐져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거친 그래서 3단계로 1단계가 화해협력이고 2단계 국가연합을 거쳐서 일국 이체제를 거쳐가지고 이제 완전 통일을 가는 거라는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만날 영향력도 없고 만날 기회도 없는데 선생님은 이제 미국에 자꾸 가시니까 잘 아실 테고 그런 사람들은 좀 따끔하게 충고를 해주실 수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건 좋다.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라 이렇게. 제가 이제 아마 제가 쓰든 누가 쓰든 이제 미국 언론이 이제 그거 갖고 하나 쓸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여기 빅터차의 문제는 통일의 개념도 잘 이해를 못할 뿐 아니고 일국 양제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이해가 모자라는 거예요. 일국 그 양제라고 하는 것도 아마 그 친구가 생각하는 일국 양제일 거예요. 북한이 한국 수중에 들어오고 근데 북한이 바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전환이 어려우니까 과도기적으로 북한이 사회주의 하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우리 남쪽 통일 정책의 일국 이체제 국가연합은 남과 북이 대등한 조건에서 수평적으로 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일국 양제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공산주의 정부가 있고 밑에 저 홍콩이나 되는 지방 정부가 되고 그게 종속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것조차도 그러지 못하는 것 같고 아무튼 일국 양제하고 연합적으로 차이를 하셨어요.
연방제에 대해서 말씀해요. 아까 북쪽이적인 연방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구상에 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가 한 20개쯤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에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큰 나라뿐만 아니라 손바닥만한 스위스도 연방제 국가입니다. 북한이 제안한 것도 연방제인데 미국이 제안하는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연방제하고 북한이 제안하는 연방제하고 말이 똑같은데 그다음에 과거에 1997년인가 2002년 이회창 후보가 나서면서 우리 한쪽 이제 강소국 연방제를 내걸어서 혹시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회창의 연방제, 북한이 제안하는 연방제,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연방제의 차이가 뭘까요? 연방제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어떤 연방제를 제일 먼저 한 게 있고 그다음 스위스도 이제 오래전부터 된 건데 미국하고 스위스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연방제이고 스위스는 컨페더레이션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얘기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면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원이 그렇습니다. 미 합중국이라는 나라가 생겼을 때 시작이 국가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조금 동북부에 있는 타운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하나의 연방제를 만들자라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법은 시작 때부터 연방제 성격이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방을 세운 각자의 개별 조그만 타운십들이 훨씬 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지방정부, 특히 주정부의 권한을 많이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중심으로 중요한 것들, 뭐 국립공원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걸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더 분산된 연방제입니다. 스위스는요, 그 수여덟 개 되는 캔톤들이 있었는데 그럼 거기서 운영위원, 스티어링 커미티에서 운영이라고 해서 9명인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대통령까지도 지역별로 순번대로 돌아갑니다. 옛날 체코슬로바키아가 분리되기 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합쳐서 체코슬로바키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각기 다른 이제 그 민족적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둘이 연방제는 만들었지만 대통령은 각 지역에서 2년마다 교체하는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보통 컨페더레이션이라고 해서 페더레이션보다도 사실상 더 힘이 분산화되는 걸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이회창의 뭐 강소국 연방제는 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얘기하는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왜 말이 안 되느냐면 미국 같은 데서 보면은 이 모든 50개 주가 있지만 전부 다 같은 체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걸 가졌기 때문에 독일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연방제 하는 국가들이 주 또는 지역마다 각기 다른 정치, 경제 시스템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연방제 같은 경우는 결국에 뭐냐 하나의 국가는 갔는데 국가 안에서 남은 자유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북은 수용제하고 사회주의 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실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국가에 우리가 연방제 이론을 들어가겠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그리고 또 하나의 민족도 아니에요. 다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갖 때 50개의 지방정부를 갖고 그러나 체제는 정치 경제 체제는 하나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특징을 나는 거지만 북이 이야기하는 연방제라는 것은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갖는데 그리고 정부도 하나이고 근데 두 개의 지방정부를 갖는데 체제는 완전히 다르다. 현실적 시행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제가 선생님도 몰랐던 것 같아요. 연방제를 놓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정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1, 20차례 썼을 거예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걸려든 사람들. 연방제 주장하다가 재판받는 사람들. 법정에서 판사, 검사들을 상대로 얘기하기를 연방제만큼 바람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통일방법이 어디 있느냐. 나는 연방제 지지한다. 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은 연방제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통일방법을 내놔봐라.
이제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선생님께서는 연방제 말이 안 된다. 더구나 걱정스러운 것은 선생님께서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계속 특별 수용으로 참여하실 텐데 북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북한 거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우리 북한 사람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체제가 다른데 수령제하고 사회주의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한 국가라고 하는 집 아래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못 봐요. 대신 남과 북의 체제의 이질성은 많이 극복이 돼야 돼요. 그게 유사해질 때 그거야 연방제를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면은 네. 선생님도 처음 제고 수행하셨던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 사이 합의를 본 게 우리 남쪽의 통일 방안 두 번째 단계 국가연합하고 북쪽의 통일 방안 연방제 낮은 단계 사이에 공통점을 바탕으로 통일을 모색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연방제는 탑도 없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합의가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연방제하고 연합의 공통점이 뭡니까? 연방제하고 연합제 우리가 2000년 이거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북에서 얘기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건 스위스 모델이에요. 네.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가장 가까운 게 스위스 모델인데 그래서 정치 권력까지로 남과 북이 교체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위한 남북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법적인 통일과 실질적인 통일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래서 전쟁을 걱정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하고 법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걸 그걸 제도화시킨 걸 법적인 통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각했던 것들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자 남과 북사의 체제는 다르고 하지만 하나의 국가는 될 수 없지만은 정상회담을 정명화시키고 강요회담을 제도화시키고 그 다음에 국회회담을 제도화시켜서 남과 북사의 협의 체제를 구성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북은 지금 사회주의 체제 수용을 그냥 가고 남은 남대로 지금 제대로 그냥 가는 척 하지만은 그 다음 단계에서 북도 생활이 나아지고 우리 대통령이 생각하면 북한의 변화가 올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이 들어가고 기재가 비슷해지고 북한의 또 삶의 질이 우리랑 비슷해지게 되면은 그때 가서 협의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실상의 통일, 그러니까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정상회담, 강요회담, 국회회담을 제도화시키는 것은 그 얘기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 김 대통령께 여쭸어요. 그게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한 10년이면 그거 가능할 겁니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북이 얘기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이 얘기하는 남북연합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보아 그것을 서로 연구해 나가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연구하지 못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남쪽의 통일 방안 두 번째 단계 국가연합 또는 일국 이체제 그리고 하고 북쪽의 통일 방안 연방제 연합은 그렇죠. 국가연합 죄송합니다. 연방제가 좀 이체제가 되겠죠. 이 국가 이 정부 국가연합하고 북쪽이 제안한 연방제 중에 이제 낮은 단계 저는 이제 영어로 이제 컨페더레이션 이 사이 이제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제 지향하기로 했어요. 그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한 10년쯤 걸리지 않겠느냐. 그때가 2000년이었으니까 지금 19년이 흘렀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통일을 진전시킬 수가 있을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실질적인 통일, 그리고 일단 화해협력 단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해협력 단계를 심화시키는 걸 얘기하는 건데 2단계가 국가연합이고 이제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연합이라고 하는 걸 용어를 써도 좋고 아니도 좋고 기본적으로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물론 북측이 지금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오가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런 어느 정도 소위 조절된 그런 교류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현 정부에서 보면 지금 우리 대통령은 뭐 비판을 많이 받아요. 뭐 현 정부는 사실상 통일은 없고 평화만 있다고 해서 또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마 현 정부가 생각하는 통일 방안은 아까
3단계 통일 방안의 2단계를 목표로 삼지만 그 이전에 평화를 먼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 없는 통일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화 없는 통일이라는 게 흡수 통일하거나 어쩌면 무력 통일을 한다는 건데 그 대통령 입장에서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평화부터 만들자라고 얘기했고 평화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핵 문제가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핵 문제와 평화 문제를 동시 병행해서 추진해서 해결하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이제 근데 좀 이따 이제 비핵화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통일에 관해서 이제 매듭을 짚고 가게요. 문재인 정부 3년 남았습니다. 3년 사이에 어느 정도 진전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건 이제 통일의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건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목표를 하시는 게 선생님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정도까지는 통일을 진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뭐 통일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명시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이 교류 협력을 그건 과정인데 과정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핵이라고 하는 지금 장애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파구를 만들지 않으면 교류 협력이 어려워지고 교류 협력이 어려워지면 사실상 지금 그 평화 자체도 지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 못 하겠지만 하여간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상당한 수준의 교류 협력이 남은 3년 동안 이루어지길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철도도 연결이 좀 되고 에너지해서 뭐 슈퍼그리드 같은 거 해서 지금 뭐 손정희 그 회장이 얘기했던 것 같은 거 해서 지금 에너지 네트워크 같은 걸 만들고 지금 준비들은 상당히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재 문제 돌파구가 마련되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움직일 거고요. 또 하나 긍정적인 거는 제가 뭐 요즘 이제 특히 외국의 기업 투자가들 이런 사람하고 막 얘기를 많이 할 기회가 있는데 지금 로저스 말이 맞았어요. 만약에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남북한 간의 자유로운 교류 협력이 있다면 북한은 그 남북한 간의 경제 교류 협력,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핵화 문제만 해결이 돼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법률같이 국제 투자가들도 날아들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그래서 비핵화 평화에 지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 그리고 통일은 아마 대통령 임기 내 통일에 무슨 구체적인 뭔가를 자꾸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일하고 꼭 완전 통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통일 2단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 밖에 나서 이제 강의할 때 문재인 정부 앞으로 3년 남았는데 국가연합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또는 최소한 실질적인 통일. 이제 제가 참고하겠고요. 넘어가시죠. 이게 북한의 비핵화하고 연기에 대해서 통일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말 가지고 참 오해를 많이 해요. 남북 간에 합의한 거나 북한에 하는 건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럼 조선반도 비핵화. 그런데 우리는 북한 비핵화만 얘기를 해요. 선생님도 좀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럼 비핵화라는 것은 먼저 핵 기술이 없어져야 됩니다. 핵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핵 시설이 있겠죠. 시설에서 핵 물질이 나와요. 플루토늄이든 우라늄이든. 그리고 이제 핵 무기로 만들어지는 거고. 어떠한 상태가 비핵화입니까? 비핵화라고 하는 건요, 뭐 멀리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1992년에 남북이 공동으로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고 하는 거에 준하면은 그게 가장 정확한 비핵화의 개념입니다. 그거는 뭐냐? 남과 북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않고 실험하지도 않고 배치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는 건 결국에 무기를 위한 핵시설 그리고 핵물질을 갖지 않고 핵무기를 갖지 않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갖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핵시설, 물질, 탄도미사일 그리고 뭐 더 바람직하다면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외의 민간 산업 분야로 전환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을 완전한 비핵화.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게 바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 핵무기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핵무기로 만들 수 있는 물질도 없어져야 되고 시설도 폐기해야 되고
그러니 핵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민간 기업으로 이전되는 상태. 그게 완전한 비핵화죠. 북한이 2017년 재작년까지 10여 년 동안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제재와 압박을 받으면서 해마다 사상 최대의 압박을 받으면서 핵무기를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핵무기를 실현할 수 있는 지금 탄도미사일, 미국 본토까지 뛸 수 있는 ICBM까지 만들었다고 하고, 이게 그냥 없을까요? 그럼 흔히 많은 사람들이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겠느냐? 우리 남한에서나 미국에서나 절대 없애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조건이 있지 않겠어요? 어떠한 조건이나 상태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 지금까지 얘기한 요구 조건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판문점선언 1조를 보시면, 싱가포르선언 1조를 보면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에 기초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 첫 번째 조치가 북한 주장에 따르면 바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와 정책이에요. 적대적 의도와 정책이 가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제재예요. 그러니까 제재 완화를 하고 연락사무소 설치를 하고 국교를 수립하는 것이 일종의 정치적 보장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두 번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전략무기를 한반도 전진 배치하지 않고 그 다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불가침 조약 같은 걸 맺는 걸 얘기하겠죠.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까 제재 완화를 경제적 측면에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정치적 측면이지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지금 사회를 하고 있지만은 국제 경제 체제의 일원으로 정상적 일원으로 가져달라. 그래서 월드뱅크, IMF 무슨 아시아 개발하는 같은 데 들어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미국 돈을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국제 투자와 무역이 북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소위 촉매제 역할을 해달라. 그리고 아마 이것도 요구할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오케이 무기는 군사적 목적의 핵은 포기하지만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즉 농업용이라든가 의료용이라든가 전력용 이거는 우리 인정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 탄도미사일도 북한은 아마 그럴 거예요. 다 포기할 용기가 있지만 그러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로켓 발사, 즉 위성 발사를 위한 위성을 위한 로켓 발사는 인정해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쭉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 보면 여기에 달려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걸 해주면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제재를 풀어주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이제 북한 고위층 인사랑 비공개로 뉴욕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존 케리 상원연구 왔었고 해리 키신저 박사도 왔는데 북측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우리하고 지금 우리를 인정해주고 수교를 해주면 외교관계 정상화시켜주면 우리 핵 포기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는 미국과 군사동맹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미국하고 북한 관계가 크게 개선이 되면은 핵을 완전히 핵 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기 전이라도 개선이 되면은 그 상황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고. 그럼 이제 제 학생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가 좀 많이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은 북한이 요구하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체제 안전 보장을 해달라는 거 하고. 그런 적은 한 적 없어요. 이거는 상당히 와전된 건데요. 네. 북한 대표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남과 미국의 학자들이 그것을 해석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들은 국가 안보에 관심이 있지 체제 안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령제 체제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체제 안전은 없는 건데 문제는 미국이 들어서 김정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국가 안보에 제가 말씀 잘못드린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달라는 게 아니라 북한 생존, 안보, 그거 이제 보장하라는 것하고 두 번째가 이제 경제 협력이에요. 근데 저는 경제 협력보다도 국가 안보, 주한미군 철수 없이 완전한 비핵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김정일 때부터
뭐 주한미군이 있으면 좋다. 그런데 이제 역할 변경을 하자. 그런데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있는 상태에서도 핵무기 다 폐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적대적 의도와 정책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 해석인데 주한미군이 있지만 주한미군이 북한을 위협과 적으로 생각해서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북한도 미국하고 관계 개선이 돼서 북한에도 뭐 군사공무단이라도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뭐 우리한테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과 뭐라고 얘기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관계, 릴레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그런 문제들 실제로 해결이 좀 될 수 있다고. 그럼 아까 주한미군이 있더라도 전략 무기, 이제 전략 무기라고 이제 주로 핵무기, 미사일 이런 건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한반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얼마 전 이제 보도에 괌에 있는 전략 무기까지 철수시켜라. 이게 사실일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앤디 킴이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앤디 킴이 지금 그 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그런 입장이 아니었는데 그게 왜 나왔는지 그리고 청와대 들어가서 그 얘기는 안 한 게 아니에요. 청와대 가서 정용 실장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그 얘기 안 나오고 좋습니다. 그러면 괌에 있는 무기까지는 이제 그거는 우리가 믿지 않더라도 최소한 한반도에다가는 전략 무기 가져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주한미군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전략 무기를 못 가져온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의 문제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적대 관계가 존재하는 한은 네. 주한미군이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친선 관계가 강화가 돼서 아주 가까운 나라가 된다라고 하면은 북한이 뭐로 걱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 변수로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러나 그때 왜냐면 제가 작년 5월에 Foreign Affairs라고 미국의 이제 시사지에다가 글을 하나 썼는데 제가 거기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평화조약이 채택이 되면은 그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하는 것을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이제 조선일보 같은 데는 아주 일면탁으로 뽑아서 문정인 특보 평화조약 체결 시 주한미군 철수해야 이런 식으로 뽑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제가 뉴욕에 있었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하고 별개의 것이다. 한미동맹 주한미군은 주권국가인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종전선언 평화체제는 결국 남북미중 4대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인데 한국과 미국 사이 합의해서 주한미군과 동맹하는 것을 제3국이 뭐라고 얘기할 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 후에 그거 갖고 우리 아마 특사가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헛걸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종전선언하고 평화체제하고 뭐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하고는 전 개의치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 이렇게 나와 있던 거로 나와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주한미군이라고 하는데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북미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게 정말 핵심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 재래식 군사위협 안 하면 북한이 또 미국 대고 그렇게 해서 핵무기 갖고 ICBM 갖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작년에 말씀하셨듯이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평화 협정이 맺어지면은 주한미군 역할 위상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 비난 받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른바 통일운동가들이라든지 진보적인 선생님이 영웅이 됐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주한미군 철수에도 뭐 신문 보도가 안 나옵니다. 이제 대통령 특보가 주한미군 위상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나 선생님 얘기하시는 게 주한미군은 평화협정에 관계없이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자주국가로서 동맹 간에 맺어진 거다. 그럼 한미동맹은 1953년 7월 정년협정 또는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럼 한미동맹이 겨냥하는 게 북한 아니면 중국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 우리가 북한을 겨냥해가지고 한미동맹을 만들어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된다면 북한은 비핵화가 된다. 남북관계가 진전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통일이 된다. 주한미군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요? 네. 한미동맹 이제 두 번째로 북한이 아니고 중국을 겨냥하는 거다. 중국도 그다지 당사국이니까. 지금 중국은 우리한테 가장 큰 경제 협력국이에요. 미국과의 무역 규모 2배를 넘습니다. 2004년 9년부터. 그럼 그런 중국을 우리가 적대국으로 삼아가지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조합이 계속 있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제가 이제 포린 오피스 쓴 글에서는 평화 조약 체결 후에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원래는 거기 주어가 for the US, 미국이 어려울 거라고 하는 걸 썼는데 포린 오피스의 편집자가 미국, 한국 다 어려울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제가 거기 글을 쓴 건 사실상 평화협정이 평화 조약이 체결되면은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제가 그래서 그 전화 받고 1시간 후에 임종석 씨한테 전화 받고 1시간 후에 제가 해리 키신저 박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이제 대담을 했었는데 그래서 벌써 그 아티클을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벌써 그분은 항상 95세신데도 정말 명민하시더군요. 그 당시 그 미국 얘기한 걸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되면은 평화 조약이 체결되고 평화 체제가 오면은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 상당히 어렵다. 그냥 저랑 같은 이제 워싱턴에서 뉴욕 주재 총영사가 이런 질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주한미군을 계속할 수 있느냐 했지만 키신저 박사는 만약 한국 국민들이 전체가 단합이 돼갖고 전국 국민이 힘 합쳐서 미국 정부에 강력히 얘기하면 지속 가능하겠지만은 그렇게 되긴 상당히 힘들 것이다. 물론 이제 키신저 박사는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중국의 세계권 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상 이건 우리 문제보다는 미국 내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이 잘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미국 내에서 왜 지금 트럼프 얘기하는 식으로 왜 그 비싼 돈을 주한미군이 주둔하냐는 게 나와요. 물론 그 중에 워싱턴 소수들은 그런 주장을 하겠죠. 아, 북한이 없으면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워싱턴 의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왜 우리가 북한 때문에 소위 주한미군을 주고 막대한 돈을 써야 되고 동맹의 비용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거는 보수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리버럴한 사람들,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극우적인 그 리버탈리언즈 자유지상주의 하는 그 케이토 영수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주장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해야 되고 그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지만은 미국의 국내 정치적 관계에서는 한반도의 평화가 오면은 미국의 시각에서 주둔의 지속적 연장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주한미군을 빼겠느냐? 왜 자꾸 미국의 시각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지금 선생님도 좀 비슷한 거예요. 아니, 주한미군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면은 미국에서 뺀다고 하더라도 붙잡아야 되겠고,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미국이 계속 있겠다고 하더라도 나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한미 동맹 때문에 주한미군이 있다. 그럼 그 한미 동맹이 도대체 누구를 겨냥하는 거냐? 북한 때문이다, 중국 때문이다. 앞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질 것 같은데. 이제 그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동맹이라고 하는 건 공동의 적과 공동의 위협을 기본 전제로 삼거든요.
그런데 공동의 위협과 적이 없어도 동맹은 지속될 수 있어요. 나토가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소련이 붕괴되고 war소 조약 기구가 해체가 되면서 공동의 위협과 적이 없는데도 나토는 계속 지속이 됐거든요. 나토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능성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주한미군에 대한 제 입장을 물으라면 제 입장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필요할 거예요. 그런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정말 평화 체제가 오면은 한국이 요구하지 않는데도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에 대한 논쟁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또 한국도 논쟁이 있을 거고. 그러나 우리가 현 단계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가변적인데 주한미군 철수 논쟁을 하게 되면은 그게 우리 한국 사회에 엄청난 남남 갈등을 가져오면서 양극화를 가져오거든요. 그럴 경우는 정부가 소위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심지어 지금 평화 프로세스 자체를 유지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 건 너무나 시기상조니까 직접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보나 보수나 주한미군이 지금 있어야 된다. 북한 핵 문제가 풀릴 때까지는. 하지만 언젠가 나가야 된다. 그 언제가 뭐냐면은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그 실질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냐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 말씀으로는 미국이 나가겠느냐 근데 주한미군 이제 북한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 관계되지 않을 수가 없죠. 선생님 이제 1차로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미국 전문가고 또 북한 그다음에 그 못지않게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한 10여 년 전인가요? 중국의 미래를 묻다? 네. 그래서 중국의 소위 이제 지배층 학자들 다 인터뷰하시거든요. 책을 내셨는데 중국의 지도층 그래서 주한미군 빼기를 원하잖아요. 사드도 원하지 않는데 주한미군을 원하겠어요? 그런데 중국의 압력도 상당히 거세질 때고 지금도 북한을 통해서 중국이 평화협정 빨리 맺고 주한미군 내보내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아요? 그 기본적으로 중국 입장은 주한미군 철수하는 걸 원하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또 다른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권 국가인 한국이 미국하고 정당하게 맺어진 동맹을 우리는 그러한 주권적 권한을 인정한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사드와 같이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건 우리 용납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주한미군에 대한 논쟁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저는 저 자신이 미국에서 오래 살기도 했고 워싱턴 출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북한인하고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중국이 대상이 되고 중국을 빌미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워싱턴에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 다수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 걸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지금 트럼프식의 그 발상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미국 먼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은 실질적으로 있고 그다음 한국전 겪으면서 거의 4만 6천 명 정도의 미군들이 희생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니까 그런데 또 북한하고 관계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중국을 겨냥해서 동맹을 강화한다? 뭐 우리하고 관계없이 미국 내에서 정당화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한국 국민, 우리 국민적 여론이 그게 그렇게 우호적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주한미군 이제 그만하시죠. 지금 기자들 많이 하는데 아마 주한미군 관심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 열립니다. 같이 가세요? 저는 안 돼요. 특보로서 일단 대통령한테 제안 좀 많이 해주셨죠. 먼저 베트남 회담이 결렬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간단하고 미국은 너무 큰 걸 빅딜을 요구해요. 그 다음에 북한은 너무 스몰 딜을 요구해서 그래서 빅딜하고 스몰 딜 사이에 소위 부조가 생기면서 깨진 게 하노이 그러면은 정상회담이죠. 북한이든 미국이든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될수록 적게 내놓고 상대방을 많이 내놓게 하는 게 협상의 기술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부딪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커지는 거예요. 선대의 역할이. 그러면 어떻게 미국을 달래가지고 좀 더 많이 내놓게 하고 북한한테도 너무 조금 내놓으면 좀 많이 내놓게 하고 이걸 어떻게 조화를 맞출 수 지금 있을까? 이제 미국이 너무 많은 걸 요구했다는 건 미국에서 이제 미국 언론에서 그걸 빅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빅딜이라고 얘기했고, 빅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대량 살상 무기를 핵, 화생무기, 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영구적으로 배치하면은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걸 다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깔려져 있는 뉘앙스는 뭐냐? 북한이 먼저 하라. 하는 거 보고 우리가 보상을 해주마. 그러면서 나온 게 이괄 타결. 그걸 all for all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이 원하는 모든 걸, 미국이 원하는 모든 걸 같이 바꾸자. 근데 거기 깔려지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all or nothing이에요. 그 중에 전체를 안 들어주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안 해주겠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이런 접근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그 스티브 비건이 평양 찾아오고 얘기하는 과정에 미국이 이제 점진적이고 병행적 접근, 그건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에서 가져온 것은 결국에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 폐기할 테니 우선 2016년부터 유엔에서 가하고 있는 경제적 제재 결의안을 완화시켜달라. 그러니까 부분 제재 해제를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걸 잘못 이해해서 부분 제재 완화인데 그걸 전체 제조 완화라고 했고, 또 북한 측 주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게 영변의 모든 핵시설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일부라고만 얘기했다. 그래서 그날 밤에 12시에 리영호 북한 외무상이 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걸 부연 설명을 해준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분명히 보이죠. 미국이 원하는 것은 정부 아니면 전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이 원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풀겠다는 건데 우리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마 이 대통령께서 이제 워싱턴 가셔서 그걸 강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all for all. 그러니까 일괄 타결에 대해서 포괄적 합의를 미국과 북한 간에 하고, 근데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많은 핵, 미사일 시설이 1년 사이에 전부 다 해체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것은 점진적 이행을 하자. 근데 점진적 이행을 하는데 그걸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서로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로드맵을 만들고 그에 대한 시간표를 만들자. 요게 지금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하려고 하더라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무슨 신뢰가 있어야 될까? 그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초기 조치를 얘기하는 거죠. 즉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3분의 2 폐기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30% 폐기했다. 그 다음 동창리 발사대 20% 폐기했다는 것을 우리 대통령 앞에 작년 4월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구체화시키는 걸 북이 좀 상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풍계리 같은 것도 미국 전문가 초치해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평양선 5조에 나왔던 대로 미국의 유관 전문가들이 와서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과 발사대를 해체하는 걸 직접 와서 참관 검증을 하게끔 하면은, 그러면 미국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를 할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걸 얘기만 해놓고 하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은 그래요. 이건 제가 해석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에서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면은 우리도 미국을 설득해서 제재를 완화하도록, 특히 남북한 간의 경제 교류 협력 같은 것은 완화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즉 첫째는 포괄적 합의, 둘째는 점진적이요, 세 번째는 로드맵과 시간표, 네 번째는 초기 조치.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절충안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고, 요거를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정용 실장께서 기자들에게 이제 백브리핑을 해준 건데 지금 우리 정부는 그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특별 보좌관은 우리 문재인 정부 정책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난 해석하는 자리예요. 제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거는 제가 특별 보좌관인데 위촉직이에요. 저는 민간인입니다. 정부에서 봉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비밀 문서를 제가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봉급도 안 받고 비밀 문서도 못 보시면서 어떻게 특별 보좌를 하세요? 타이틀을 그렇게 주니까 대신 이제 대통령 정책 결정에는 제가 참여를 못해요. 보통 위촉직에 있으면요 자문직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못하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할 수 있는 언론이 있죠. 누구를 경유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정책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데 와서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들어가요. 아재한테 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꾸 우리가 한번 이것도 박정희 시대의 그 나쁜 유물인데요. 특별보좌관에서 뭐 옛날 박동원 선생, 뭐 김경원 선생 특별보좌관에서 특별보좌관 뭐 같은 장관 대우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저는 지하철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많이 안 알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 타고 가고 특보님이 좀 텔레비전 많이 나왔으니까 특보님 어떻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십니까? 하고 제가 타고 다니면 안 됩니까? 그래서 특별 보좌관이라는 게 대단한 자리가 아니고 위촉직 자리고 대신 대통령님들은 항상 소위 접근은 가능하고 내가 조언할 수 있고 그다음 서로 바빠서 못 만나면 이런 데 와서 얘기한 것들이 있고 보면 저 청와대 안보실에서 유엔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반 보좌관이 아주 특별하게 보좌하시는 분이 일반 보좌관 그 밑에 계시네요. 잠깐만 이거는 좀 바꿔요. 제가 일본 보좌관은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대통령하고 동급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밑에 있는 우리 가령 뭐 안보 2차장하고 안보실장을 통해서 대통령 보고를 하면 제가 밑에예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내가 바로 보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평 관계를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재봉 교수께서 참 관련적인 거니까 특별히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저는 실제 그러니까 영어로 그 비거된 리얼되는 게 있어요. 진짜 있는 거는 훨씬 크게 비춰졌는데 뭐 조선일보 저 정도는 덕도 많이 본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이 대담처럼. 저는 관련 행사를 못 맡아봤는데 하여튼 우리가 저 대통령과 수평 관계에 있는 분을 모셔서 다시 한번 박수 해주세요. 궁금한 것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든 좀 잘 조율을 이루어가지고 북쪽에서는 단계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일괄적으로 하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잘 하실 수 있겠죠?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남쪽의 언론이 문제인데 여기 기자들이 있으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문제인데 자꾸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좀 위험하게 미국한테는 좀 잘 말을 안 듣고 너무 북쪽으로 기울어진다. 소위 이제 반미 친북 쪽으로 간다. 미국의 뭐 이제 일부 민주당이나 뭐 이제 네오콘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미국의 전체 목소리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미국의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리 남쪽 보수 언론들이 걱정하는 대로 좀 반미 친북 성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 소위 여론 주도층에서. 뭐 주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이 강하죠. 근데 우리 첫째 그렇게 지금 북한 핵 문제 있고 이렇게 우리는 난리치지만 대다수 미국 사람들은 북한 문제에서 한반도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누가 관심을 갖느냐 이걸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자들 관심이 있고 그다음 워싱턴에서 이거 먹고 사는 탱크도 하는 이게 완전히 영어로 코티지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이게 간의 수공업소인데서 이거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 이거 칼만 쓰고 강연하고 외가 정원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분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죠. 그 일부는 저도 책임이 있고 제가 워싱턴 가서 할 만하고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니까 문재인 교수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자문하고 있으면 상당히 반미적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그런데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실제는 무슨 우리 정부가 미국 눈에 눈밖에 나게끔 하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거의 100% 이행했죠. 미국에서 불평하니까 뭐 워킹그룹 만들어서 뭐 이도훈 통수장관 평화교섭본부장이 거의 2주에 한 번씩 워싱턴 가서 기관하고 설명해서 하도록 하죠. 그 다음 우리 뭐 군에서 무슨 여러 조치 하고 하는데 뭐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이니까 거기서 모든 걸 통제하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우리가 높여 있고 미국이 시장 우리 마이웨이 간다고 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참 곤란해지는 게 미국과의 관계에 문제 없다 하는 것은 이상 없다. 그러면 북쪽에서 또 우리 남쪽에다 의심을 갖는다. 아니 북은 또 이중적이에요. 북은 한편으로서는 남측 정부가 미국하고 가까워야 트럼프 대통령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런 시각도 가끔 가다가는 또 미국하고 좀 등 돌려서 소위 북측 얘기를 우리 민족끼리 했으면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 민족끼리 안 해줬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뭐 조중동 칼럼니스트 같은 사람은 전부 다 우리 민족끼리 한다고 그러고 무슨 윤평중이라는 그 친구도 뭐 우리 민족끼리 하고 뭐 관제 민족끼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정상회담은 무슨 서로 수락을 하면 잘 된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건 아직 변수는 있겠죠. 그러나 잘 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잘 되는가 소위 굿 이너프 딜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워싱턴 분위기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입니다만은 하여간 좋은 결과 가져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뭐 그게 우리 이제 기대 이상으로 되든 기대 이하가 되든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은 당연히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북미가 남북 관계가 남북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없어도 김정은 내려올까요? 이번에 이제 내려올 차례인데. 내려오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무슨 어떤 상황이 되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잖아요. 무슨 남북 정상이 만나는 건데 뭐 사실상 4월 27일 이제 작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나온 얘기가 5월 때도 그렇겠지만 이제 소위 셔틀 정상회담을 뭐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만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직분대화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꼭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까지는 안 하더라도 판문점 같은 데서 작년 5월처럼 저희 비공식 접촉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꾸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5번인데 평양에서 3번 열리고 평진에서 2번 열렸어요. 아직 이제 북쪽에서는 서울로 이제 안 왔기 때문에 말씀 지금 기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서울 와야지 하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성과를 거둬가지고 북한한테 이제 선물 제공할 수 있을 때는 수업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가서 선 고향이 제주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한라산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작년 말에 그리고 이번 3월에 제주 이제 강연을 했는데 제주 상주 원합니다. 한라산 방문하기를. 그래서 고향 땅을 한번 좀 모시고 싶지 않아요? 우리 때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 큰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글쎄 뭐 그거 뭐 지나치게 과장하면 제가 거짓말쟁이 되는 거고 또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나보고 문제 있다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 한미 정상회담은 한번 지켜봐야 될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가지고 가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일괄타결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하고 점진적 이행을 하고 로드맵을 만들고 시간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북측과 미국이 초기 조치해서 신뢰를 쌓고 요 그림을 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얼마나 짧은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위 그 인식을 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형태든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결국에 하노이들이 깨진 것도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그 볼튼 보좌관이 얼마나 이 과정에 개입하느냐는 것도 상당히 큰 이제 관찰 변수겠죠. 지금 정세현 장관이 이제 다음 주에 오십니다. 정세현 장관이 볼튼 재수없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참 미국에까지 널리 알려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턴 역할이 커졌다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트럼프가 볼턴을 이용해가지고 깨려한 거 아니겠느냐. 트럼프는 이제 그 정도의 권력 가진 사람이니까 근데 그건 좀 자기 보좌관 하나 못 부리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년에 어떤 그 발언들 보세요. 그러니까 가령 하노이에서 기자회견할 때 합의는 다 마련했었는데 여러 차이점에 난 못했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워싱턴 돌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부정적인 트위터가 하나도 없어요. 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가장 최근에는 재무상에서 추가 조치 안 되니까 그거 취소시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미안한 감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나마 당시 워싱턴 정치하고 연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제가 26일, 7일, 8일 제가 워싱턴 DC에 있었어요. 27일 저녁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을 하고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로 자기 호텔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마이크 코헨이라고 하는 트럼프 변호사의 청문회가 열렸어요. 뭐 첫 마디부터 결국에 트럼프는 인종주의자고 거짓말쟁이고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참고라도 그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디어 어텐션이 없으면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은데 이미 그때 미국 언론의 90%가 전부 다 하원 청문회 보도를 하고 있어요. 하늘로 완전히 잊혀졌어요. 그럼 여기서 어중간한 딜을 갖고 나가야 미디어 어텐션도 못 받고 워싱턴은 엄청나게 비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모멘트를 저는 제 혼자 그 소설처럼 써옵니다만 존 볼튼이 100% 활용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존 볼튼이 노란 봉투를 간 거는 단독 정상회담 때 못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끝나고 확대 정상회담 할 때 원래는 북측 3명, 미국 측 3명 이렇게 돼서 볼튼 자리가 없었는데 마치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북에서는 카운터파트가 없었죠. 그리고 그 노란 봉투가 소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 미국 국내 정치적인 변수가 트럼프로 하여금 폼페오 비건이 주는 절충주의안과 점진주의안과 그 다음에 볼튼이 가져왔던 빅딜안 두 가지 사이에서 빅딜을 집행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빅딜을 주장하면 북이 안 받을고 그래서 노딜을 함으로써 워싱턴 정치에서 자기가 보다 소위 안전한 코스를 가려고 한 건 아니냐 하는 그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소 변호사로서 아까 이제 통일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어디까지 진전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실질적인 통일,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국가연합. 근데 이제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에 연동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북미 간에 아까 이제 종전선언, 아까 전에 이제 불가침주약 말씀하셨어요. 평화협정, 뭐 연락사무소 설치, 아니면 수교까지 어느 정도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그 상황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우선 우리 지금 한국 정부가 내놓는 절충안만 되더라도 연락사무소 평화선언, 제재 부분 해제, 주지 부분 해제 중에서도 개성 금강산 포함한 남북한 관련 사항에 대한 예외 조치 인정 같은 거는 가능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이 얼마나 움직여주느냐에 달려지겠죠. 가령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검증 가능하게 영구적으로 폐기 안 되면은 뭐 연락사무소 평화선언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 미국의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한 소위 재활성화 여행 금지 조항 철폐 이런 것들은 가능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기 김현철 통일부 장관 임명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뭐 잘못한 게 없고 그냥 자기 말 좀 잘못한 건데 말 조금 잘못한 거 같고 낙마시키기는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고. 선생님도 김현철 장관 지지하시죠? 물론 지지하죠.
여기 이제 기자들 다 있어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문정인 특보가 김현철 후보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밀고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김현철 장관이 되면은 개성공단 금강산 이거 그냥 밀어붙이지 않겠느냐. 미국 눈치 보지 않고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조선일보 사설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김현철 박사가 이제 지명되자마자 제가 강원대학에 가서 강연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강원대학에서 통일아카데미라고 하는데 거기서 좀 강연을 하면서 저한테 뭐예요? 김현철 원장이 이제 장관 지명이 됐는데 김현철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만 그 사람 저 북평고등학교 출신이고 강원도 출신으로서 소위 적경지구 출신으로서 통일에 대한 신념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다. 아마 미국 눈치 보지 않고 국제 제재가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는 아마 김현철 장관을 아마 밀고 나갈 것이다. 그런 뜻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갖고 이제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서 이제 완전 미국을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게 있어요. 제재 대통령께서 얘기한 게 제재 틀 안에서 남북관계 교류 협력을 최대한 해보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 과거에는 사실상 그랬거든요. 제재 틀 밖에 있는 것까지도 못하게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틀려요. 지방자치 단체들도 그렇게 해서 불평을 많이 오고 하는데 아마 김현철 장관이 오면은 아니 정부의 틀 안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할 거예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김현철 후보한테 상당한 압력이 될 거예요. 원정인 특보가 김현철 장관이 되면은 어느 정도 진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미국이 그렇게 큰 눈치 보지 않고 저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외교 정책 결론 지으면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중국 전문가니까 이제 중국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세워진 지 100년이 되는 2020년 내년이죠. 2년 후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설립된 지 100년 2049년이죠. 그때까지 세계 최강이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잖아요. 공산당 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최소한 30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치열한 패권 경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그 중국몽에서 2049년에 저희 중화인민공화국 창설 100주년 때 선진국이 되겠다고 했지 세계 최강이 되겠다. 아주 그 모든 면에서 세계 제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중국몽이라는 게 뭡니까? 중국몽의 게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인민 행복이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러니까 국가 부강하고 세 번째는 민족 증흥하고 세계 기본 목표를 하는 건데,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시진핑하의 중국이 미국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만큼 팽창주의적인 정책을 펴지 않는다고 봐요. 중국도 자기 군수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군수 안에서 가끔 오만을 보는 경우도 있긴 있고 또 정책적 편착도 하지만은 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자기들의 생존하고 생존 속에서 소위 부강해지는 것을 많이 배운 그런 나라고 민족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우리에게 큰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중국은 미국보다 너무나 지정학적으로 불리합니다. 지금 중국을 둘러싸서 핵을 가진 국가가 북한까지 얘기하면 네 번째예요. 러시아 핵 갖고 있죠. 파키스탄 갖고 있죠. 인디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바로 바다 건너 가까운 곳에 미국이 갖고 있죠. 지금 북한까지 갖고 있다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안보 환경이 상당히 불리한 안보 환경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팽창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남중국해 같은 거는 자기 역사적 연구가 있다고 해서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중국이 국제법이라든가 국제해양법을 준수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의 역사적 영유권만 강조하면서 거기에 대한 황해의 자유는 허용하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사람이 전술처럼 야금야금해서 다 나중에는 황해금지까지 시킬 거라는 게 중국 주장인데 그래서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다 더 객관적으로 보면
길이 열릴 거라고 보고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하는데 지금 서울에 이제 뭐 제도권 안에 있고 이제 미국하고 많이 가까운 분들은 중국이 부산은 우리에게 위협한 거기 때문에 복고인 선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예,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국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은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된다는 주장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에 견제해야 된다는 그 이제 프로 밸런싱 전략이라고 해서 대중 균형 전략을 펴야 된다는 사람이고 그다음 우리 역사학자들 뭐 우리 한명기 교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 역사에서 배워라. 병자호란때 봐라. 뜨는 창을 무시하고 진명에 매달렸다가 삼전도에 그 치욕을 당하지 않았느냐. 지금 중국은 뜨고 있고 미국은 멀리 있는 데다가 점진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이런 때 미국의 모든 걸 배팅했다. 우리가 다 망할 수도 있다. 역사에서 배우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뭐 어느 한쪽에 붙을 필요 뭐 있느냐. 김대중 대통령 말씀하셨던 거는 서로가 아니 뭐 이 드렁이에서 먹고 저 드렁이에서 먹고 약도에서 다 먹어야지 왜 하나만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중국하고는 경제 잘하고 미국하고는 안보 잘해야 된다는 주장 대부분 그런 걸 원하시다고. 또 어떤 분들은 결국 강대국 우리 믿지 못한다. 우리 뭐 정몽주 씨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 가야 된다.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미국 동맹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핵무기 가져서 우리가 완전히 강력한 소위 그 중경국가가 돼야 된다. 뭐 조선일보 김대중주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 조갑제 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세 중립국 가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 더 나가시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문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세요. 호의적인 모든 거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네. 이해전에 사드 보복을 당했어요. 네.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서해 고향 제주도에서 중국 관광객이 끊어져 버렸고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긴급 문자 메시지 받았습니다. 성주에서 우리 원광대학교가 원불교 종립대학입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주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드가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지만은 명분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 때문에 갔다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박근혜 정부 말기에 그냥 아주 강행이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딱 이거 무용론을 주장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과 비핵화 과정에 이제 들어섰고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이제 갔다 온 사드를 중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계속 진전이 되고 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그 사드 정책이 뭡니까? 제가 아는 건 한 대까지는 허용을 하고 그러니까 무용론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북한 핵무기 위협 때문에 사드 갖다 놓는데 북한이 더 이상 핵시험 하지 않고 앞으로 이제 없애나가기로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한 대까지는 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좀 갖다 놓은 게 대통령께서는 이제 후보 시절부터 무용론해서 반대론을 이제 펴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결국 북한이 2010년 한 해 동안 15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여론이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사드 하여간 무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갖다 놓으면은 억지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아니 그건 2017년이었어요. 네. 18년부터 이제 더 이상 핵시험, 미사일 시험 안 하고. 근데 지금 시험 이제 중단한 지 벌써 1년이 아니 지났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중단은 했지만 무기는 그냥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기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한 거고 대신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얘기할 때 2017년 10월 말에 이제 그때 합의한 사항도 있죠. 합의한 사항이라는 게 추가 배치, 부탁 배치 넘되는 것하고 미국 주재 동부가 미사일 방어 체제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미 삼국 군사 동맹은 어떤 형태로 우리는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합의를 해주고 그 사드 문제를 잠재워 준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배치는 사드를
지금 두 개 지금 핵미사일 중단을 했지 한시적으로 그게 지금 제거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 사드 지금 하는 걸 중지시키고 그걸 철수 요구를 한다는 정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저한테 이제 긴급 메시지를 보낸 분이 그 사무 여한다요. 그러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근데 쉽게 말하면 그냥 결사반대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사드를 나가라는 게 아니라 북한이 일단 핵시험 중지한 지가 1년이 넘었다.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 사드는 갔다 오고 이제 추가 배치해가지고 지금 계속 진전이 되고 있다. 이게. 이것도 좀 중단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거고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성주에서 선생님 모시고 싶답니다.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하여간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저 서주석 차관이 그 전문가니까 그 국방 차관을 모시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성주에서는 국방부 장관 찾아 필요 없고 대통령하고 수평이 그들을 모시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정세현 장관 제가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선생님 혼자 가시기가 부담스럽고 외로우시면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참고로 그 선생님처럼 바쁘신 분 없어요. 지난주에 호주 계셨고 다음 주에 또 해외 나가시죠. 1년의 절반을 해외에 나가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런 분이 우리 여기 익산 오셨어요. 이제 성주까지 가시면 좀 무리일 것 같은데 그래도 성주에서 모시고 싶으면 좀 성주에 오신 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실래요?